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수용하겠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연아 현민자매가 해외에서 명품 가방이나 초콜릿 등을 구입해 밀반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며 오늘 촛불 집회를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어 선선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기온이 오르겠지만 일요일엔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의 라이브,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등의 압수수색에서 비밀 공간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밀수와 관련된 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직원들은 촛불 집회에 나섭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에서 비밀의 방 3개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의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자택 경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비밀 공간이 있다는 제보로 시작이 된 건데요.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2층에서 2곳, 지하 1층에서 1곳, 그러니까 모두 3곳이 발견이 됐는데 지난 1차 압수수색 때 수사망을 피한 곳입니다. 이 관세청은 자택 자체가 워낙 넓은 데다가 2층 비밀 공간은 이명희 씨의 드레스룸을 지나서 또 다른 문이 있는데 리모컨으로 열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귀금속 등 귀중품과 일부 서류가 발견이 됐지만 이 조양호 가족의 밀수나 탈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품은 없었습니다. 자, 대한항공 입장도 궁금한데 공식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바로 자료를 내고 이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자택 2층 드레스룸 안쪽과 지하 공간은 누구나 발견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불법적인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중, 3중 문을 지나야 하는 이 구조 자체만으로 의심스럽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고요. 관세청은 다음 주부터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후에 조양호 가족도 이 소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늘 저녁 대한항공 직원들은 광화문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회사 측이 집회 참석자를 찾아내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 이 가면을 쓰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갑질보다 더 큰 처벌이 예상되는 게 바로 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밀수와 관련해서 정말 이런 밀수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 직원들의 폭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최근 들어서는 저기 빈 가방을 줘요. 2달 전부터는 세관에서 뭐라고 해서 이 이민 가방 제일 큰 너게즈하고 그 중간 사이즈 너게즈로 해서 그 빈 가방을 저한테 줘요. 빈 가방을 그 해외 지점장한테 갖다 주면 그 지점장 그쪽에서 그거를 채워서 이거를 가져가시오. 그럼 저는 그거 가져고 그렇게 해서 그 가방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가방이 항상 이라고 항상 표기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빈 가방을 주면 거기에 그 조연아, 조현민 자매의 물건을 넣어서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네, 일단 그 나온 직원의 증언입니다. 다만 그 증언 자체가 굉장히 들으신 것처럼 구체적이죠. 네. 여러 가지 과정들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본인 그 전직 직원은 해외에서 이제 자신이 한진그룹의 직원으로서 이 밀반입 과정에 그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증언 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그 가방을 이용해서 물품을 들여오는데 자신이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이런 증언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흐름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밀수 경위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대한항공 외국 지점으로 이제 거기로 배송이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로 통해서 이제 들여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을 보면 한 4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매들이 일단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이 구매를 한 물품이 대한항공 외국에 있는 지점으로 갑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전현직 직원들이 끼는 건데 그 물품이 다시 지점에서 공항으로 가고 항공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그 조현민 아니면 조현아 자매에게 전달됐다.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뭐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픽 실제 자료를 보니까요.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월, 3월, 뭐 4월 거의 대략 한 열흘에 한 번꼴로 물건들이 들여와지고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기가 이용이 됐다는 건데 사실 뭐 물건이 대단히 큰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잡동사니부터 뭐 먹는 것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냥 온라인 구매하면 뭐 세금 만약에 넘어가는 부분이면 세금 내고 들여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우리가 관세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신고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그 허가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부분이 이 사건의 중대성인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굉장히 귀중한 거, 이게 단발적으로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9년 동안 지금 직원들 폭로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 일상화되어 있다시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금 뭐 밀수 출입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세 포탈한 것도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품목만 보더라도 생활 필수품으로 볼 수 네. 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대한항공이라는 그 항공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들여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사소한 물건까지 그렇게 밀수했던 것일까요? 전직 직원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품목이 많았어요. 백화점들, 뭐 과자 브랜드들, 스포츠 해외 물품들 그거를 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뭐 보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말하면은 자신의 모든 이 생활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다 해외에서 주문해서 개인의 그 물품을 쓰기 위해서 직원들 여러 명이 움직이죠. 해외 지점장들 그거와 박스하나 때문에 다들 피곤해하죠. 그렇죠. VIP로 대접하는. 네. 뭐 과자, 스포츠, 해외 물품.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9년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정말 그냥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밀반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 한진 총수 일가에서 어떤 밀반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좀 고가의 물건들 아니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물품들에 네. 대한 어떤 밀반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많이 해봤겠죠. 다만 이 증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과자 아니면 뭐 초콜릿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물품들이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반입 과정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밀반입이라는 과정, 해외에서 직원들과 또 대한항공, 이 여러 가지 그 기반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한항공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밀반입 과정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네. 당연시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수 일가의 물건을 들여와야 되고 조현민 자매의 물건이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 써서 배송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뜯으면 난리 나요. 뜯으면 진짜 회사 뒤집어져요. 그렇게 해서 VIP 이렇게 해서 박스 한 살짜리 아기를 모시듯이 이렇게 해서 박스를 배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고가의 물품이겠죠. 한 살짜리 아기 모시듯이 그렇게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주문한 그 박스, 제품들은 살살살살 모셨다는 건데 지금의 세월 동안 그 직원들의 보안도 지켜진 것도 신기하고 한 번도 관세청에 지금까지 걸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세청도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편의를 제공을 받거나 예를 들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직무유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란 것은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단 한두 번도 아니고 9년 동안이라고 하면 이게 수백 번 이상 이루어진 일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통로는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주 직원들이 그 통로,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항공기 불품을 왔다 갔다 하는 통로, 두 가지 통로로 이렇게 네. 그 허가받지 않고 승인받지 않고 보안 검색을 받지 않고 물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 차례 몇 차례는 생략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장시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혹여라도 누군가가 묵인해주거나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게 사실은 항공사
수사 그리고 항공보안법의 어떤 안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세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 직원들의 어떤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별도로 감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그 증언들 중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전 그 앞에 나오신 것처럼 이제 빈 가방을 이용했다라는 증언이 나오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예. 이제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가 왜 빈 가방으로 바뀌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직 직원은 관세청이나 아니면 그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든 이 기관에서 뭐라고 했다 그렇게 들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그 의미하는 부분이 좀 유추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대한항공 일가 총수일가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론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공항이나 아니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로 드러나진 않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나 조씨 자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들어보시죠. 땅콩 해양 전에 그때는 DDA라고 표기가 됐죠. 그건 DDA는 조선사예요. 지금 최근 그 조연아 땅콩 해양 이후부터 물품들이 전달이 된 거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통 온라인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해외 직구 같은 거 보면은 트래킹 넘버가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땅콩 회항 사건이 있으니까 그 보내는 방식을 조금 더 치밀하게 했다는 증언이네요. 그러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보낼 때는 이제 DDA라고 해서 이제 앞에 DD는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의 이제 직책을 가진 네, 인원에 대한 부사장 이야기를 하는 이상이요. 것이고요. 네. 주장에 따르면 그 뒤에 보는 A가 조연아를 뜻할 때 말하는 그 뒤에 R을 말하는 A라는 겁니다. 그래서 DDA, 곧 조연아 그의 물건이다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 땅콩회항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조연아 씨에 대한 그 문제가 됐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한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또한 굉장히 악화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의 그 명칭을 DDA 혹은 조연아 씨를 특정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같이 배송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예,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유리컵 파문이 있은 뒤에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로 혹시 들통이 날까봐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사실 대한항공 측은 증거인멸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현민 씨도 경찰조사에서 증거인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글쎄요. 좀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사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없었다는 게 한진그룹의 입장이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한진그룹의 입장인데요. 구속영장은 현재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나 폭행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간세법이만 워낙 형량이 높고요. 네. 특히 이게 간세법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직원들 말이 사실이라면 해외 지점 법인카드로 물건들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용도, 그러니까 개인 비용으로 사야 될 물건들을 회사 돈으로 썼다면 그건 또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업무를 그 직원들을 통해서 한 부분도 횡령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총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간세법은 현재 간세청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 액수를 특정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관세청이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수 일가의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비밀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 3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 있는 기역자형 공간, 그다음에 자택 2층에 있는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드레스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택 2층 옷방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리모컨이랑 그러니까 비밀의 방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실 관세청과 또 네. 대한항공 측이 여러 가지로 좀 이견이 존재합니다. 예. 다만
이 비밀의 공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간된 공간이다라는 그 창고도 있을 대한항공의 수도 있고요. 입장에 대해서 관세청이 하는 말은 리모컨을 사용해야 들어가는 방도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리모컨을 사용해야지만 열리는 이 방이 과연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방이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의 그 비밀의 방을 둘러싼 두 가지 이견이 관세청과 또 대한항공 측의 이견이 좀 충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물건이 안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고가의 비싼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온 물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그 물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이 어제만 그 자택을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도 마찬가지로 관세청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번에 들어간 압수수색이 이제 비밀의 방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관세청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얘기가 예. 있었거든요. 또 두 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발견된 그 비밀의 방이랑 공간은 총 3곳이 예. 발견됐죠. 네. 이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대한항공 측 혹은 그 총수 일가에서 미리 추가로 이제 제보나 아니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물건을 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발견 안 된 건 맞는데 네. 치웠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압수수색 때는 비밀의 방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이 지금 너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좀 의심의 눈초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과정도 이제 제보자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네. 찾아갔다는 것이고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이어서 1차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4 용지 뭐 1000장 분량이 파쇄지가 나온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1차 압수수색에 제대로 압수가 되지 않은 물건들에 대한 어떤 그 파쇄지의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근데 관세청에서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수를 했다고 해도 그 품목과 이름과 가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품목 중에 초콜릿, 뭐 실생활 용품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관세청에서 일일이 이 관세 품목을 특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이메일 지웠다라는 직원의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구매 품목을 정해주고 그 구매 품목에 대해서 서로 이메일로 업무 보고한 그 이메일의 핵심적인 증거가 예.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어떤 관세법을 위반한 그 물건은 압수되지 않았고 다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다고 관세청이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충실하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자, 조현민 전 전무가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동안 받았는데 특수 이제 폭행 혐의 등이었죠. 물론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리컵 투척에 대해서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게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 얘기가 되지 않는다. 증거인멸 시도도 없었고 음료수를 물쪽 사람에게 던진 적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파편이 튀어서 사람이 맞았다면 업무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유리잔을 컵을 던졌는데 깨지지 않았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 사실은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지 폭행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없는 벽을 향해서 했다고 한다면 뭐 소란 행위가 있었다거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특수폭행이 성립되기 어려울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음료수가 튀었다, 이렇게 잔을 밀쳐서 튀었다라는 것도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조현민 전 전무 측에 굉장히 많고요. 유리컵이 안 깨지면. 유리컵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런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폭력행위인데 예. 그거는 사람을 향해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해야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현민 전 전무 측은 무혐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지금 그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향해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물을 뿌렸을 때 그게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폭행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영장 신청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좋더라도 지금 관세청에 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법정형은 관세법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밀수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군다나 지금 증언들의 그 증거인멸을 네. 시도했다라는 직원들의 증언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있죠,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다만 수사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형법상의 폭행과 업무방해로 이유를 해서 처벌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미비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 직장 내 상사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법령 개정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는 회사에 직함도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회사에서 전부 다 월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인지 뭐 한진그룹 본사라든지 또 계열사인 학교에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그게 직접 운영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 명의로 그 두 자매가 올라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챙겼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잖아요. 어찌됐든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 이 두 자매가 점주로 있었던 말씀하신 그 커피숍과 관련된 여론도 상당히 악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주 명에 이렇게 각각 이름이 올라가 있죠. 예, 그쵸. 조현아, 조에밀리.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이 커피 브랜드 쪽에서도 좀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예.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가맹점 그 계약 부분이 해지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그 됐다는. 사장 쪽에서 나는 우리가 더 이상 계약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커피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한진그룹 계열사와 이제 관련이 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제 자신들에게 번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또 네.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이 양측의 두 자매가 점주로 있는 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입장을 밝힌 네.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이디야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 아예 이렇게 강하게 말했고 한진그룹 일가와 어떤 관계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걸로 봐서는 정말 지금 국민 여론이 정말 심상치 않은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뭐 가면 집회, 촛불 집회가 열린다면서요? 일단 그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조현민 조현민 갑질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총수 일가와 관련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건데 보시는 게 이제 그 집회와 관련된 포스터죠. 광화문역 인근에서 벌어지는데 대신 이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좀 같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복장 같은 경우는 검은색 계열의 이제 옷을 입고요. 얼굴을 이제 가리고 가면 등으로 가리고 나오는 식으로 좀 정리가 됐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제보와 관련해서 회사 측의 신분이 노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좀 고려한 부분이고요. 또 전직 아니라 현직들이 다 와서 참여를 모두가 하기 용기 내서 때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고려된 여러 가지 복장을 맞춘 부분인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좀 저항을 상징한 그런 복장으로서 좀 통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세 포탈이나 밀수 혐의에 대해서 조 회장 일가에서는 어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이 성난 여론을 조금 다독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박모 씨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왜 이렇게 잔인한 집단 폭행이 이뤄졌는지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8분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습니다. 집단 폭행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택시를 잡다가 박모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뒤늦게 이를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7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나뭇가지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박 씨 등 3명은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해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자, 현재 피해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피해자는 거동을 못할 정도입니다.
용변도 스스로 볼 수 없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찔린 것으로 알려진 오른쪽 눈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새로운 CCTV 영상을 확보해 불구속 입건된 32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추가 범행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요새 참 바쁜 사람이죠.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만에 다시 미국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또 미국을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11시쯤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미 NSC의 요청으로 백악관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만큼 정 실장의 이번 방문으로 판문점 개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대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명령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이 제기될 것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했다며 주한미군 감축 지시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해명입니다. 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 좀 언제쯤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데 이어 인권 문제에서도 미국에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인데요. 백악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이들이 당장 오늘 중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목하라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내 납북자 단체는 억류된 미국인들이 이미 4월 초 노동 교화서에서 풀려났고 평양의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럭컨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건데요. 드루킹 김 씨의 댓글 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의원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경찰 조사는 물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당당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드루킹 김 씨의 댓글 조작을 김 의원이 알았거나 지시했냐는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약 3,000개의 SNS 메시지와 인터넷 기사 주소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도 드루킹에게 홍보해달라며 기사 주소를 보낸 걸로 조사됐는데요.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댓글 조작에 김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이 인사청탁한 변호사를 김 의원이 청와대에 추천한 배경과 경위도 수사 대상인데요. 어제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 측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사청탁이 무산된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이 돈과 관련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좌관 한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드루킹 측에서 편하게 쓰라고 했다며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김 의원이 출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밖에서는 김 의원을 응원하는 지지자와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죠. 네,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본인은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저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받는다고 합니까? 아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논성에 들어간 거고. 예. 근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하면서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건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보좌관이 돈을 받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받은 것도 의원 여의도가 아니라 그 파주 사무실 쪽 근처 식당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김경수 의원 휴대전화나 계좌 또 같이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한모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경수 의원의 것도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어떤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김 의원이 소환된 오늘이 지금 드루킹 일당이 구속된 지 한 44일 정도 되는 날이거든요. 만약에 유의미한 증거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좀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김경수 의원에 대한 논란이 벌써 한 5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지사 선거판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면요. 지금 격차가 지난 여론조사 때보다 더 많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시기를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인데요. 아무래도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3%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지난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1년째 지지도가 가장 높거든요.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 이명박 전 대통령 34%, 박근혜 전 대통령 56% 이런 식으로 높네요, 상당히 차이를 보이면서 좀 1년 차 지지도가 가장 높은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별로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봤어요. 지역별로도 상당히 수치가 전반적으로 고루 높게 나왔네요. 네, 지금 보시면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지금 70%가 넘으면서 잘하고 있다는 70이네요. 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으면서 이제 뭐 좀 보수 진보를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마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선거까지는 2달 넘게 남아서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래서인지 한국당에서는 벌써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진짜 도수해야죠. 도수 밝기가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또 안에서 하면은 누가 믿겠어? 김 대표 일인데 내가 우째 집에 들어가겠나? 아니, 네, 뭐 집으로 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는 게 이제 특검 수용 요구인데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특검 수용을 놓고 물밑 접촉이 있었지 않느냐.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에 대한 것을 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특검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비준 받고 특검 주고 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알려졌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건 안 된다.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측면에서 이런 뭐 무기한 단식 농성을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 정상화까지 참 갈 길이 먼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대표가 인기가 있어야지만 덩달아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선전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여러 가지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회의장 앞에서 누군가 시위를 하는 것에 그 옛날에 창원에 도지사 할 때도 저랬는데 그렇구나. 창원에는 빨갱이가 좀 있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 같다. 이렇게 진짜 말을 합니까? 글쎄요, 저도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명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빨갱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예. 이제 홍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경남지사 시절에 진주 의료원 폐업 사건이나 무상급식 문제로 어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시위를 벌이고 하니까 그것을 언급하면서 오늘도 뭐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갱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다. 우리끼리만 하는 농담 같은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거죠. 강한 발언 뭐 하는 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만 시간과 장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 좀 따져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네. 당내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많이 해서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봤습니다만 워낙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 자리에 와서 받은 느낌은 제가 이티가 된 기분이지만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남과 북이 합작을 해서 나를 냉전 대결 세력의 상징인 양 몰아가고 있지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열정과 노력은 저와 저희 자유한국당이 변치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좀 지금 표정은 조금 뭐 풀이 죽은 표정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홍 대표의 반응에 대한 당 내외의 여론은? 이렇다고 보는 거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에 있었고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그 경계심, 그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뭐 좌파, 빨갱이 이런 막말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일종의 보수 세력들을 집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지금 표가 있다면 다 민주당으로 쏠릴 것 같은데 보수 이렇게 해서라도 그 계속 경각심을 줘서 보수 표들을 모으려는 심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유력한 그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유력한 후보들조차도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칭찬할 걸 칭찬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프레임이나 내세울 걸 앞세워서 상대방을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력 후보들 뭐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라든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같은 사람들조차도 공개적으로 뭐 당의 어떤 그 뭐 슬로건을 내세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꾸 홍 대표가 이렇게 막말 발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칭찬할 것도 칭찬하지 않고 뭐 반대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좀 홍 대표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여론조사가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사실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시작해서 그래도 2위까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친 입으로 달성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런 점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연이 있습니다. 터키 남서부의 휴양지 안탈리아 도로 한쪽에 승합차가 전복돼 있죠.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부부 등 한국인 관광객 8명이 탄 버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현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터키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고 현장으로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 지난 1일 가방을 든 남성이 밖으로 황급히 나오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같은 층에 사는 중년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건데요. 이 30대 남성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의자로 특정하고 나서 가족에게 자수를 좀 설득을 하라고 그렇게 공작을 하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 남성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지난해 1월 전자발찌를 뗐는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니어서 이웃들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명 침대회사 대진침대 여러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라돈이 방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음이온 파우더가 문제였는데요. 침대를 납품한 제조업체는 몸에 좋다는 칠보석 가루인 줄 알고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죠. 대진침대 측은 몰랐던 사실이라며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파우더 사용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한 게 문제가 된 건데요. 공교롭게도 기소된 날 전 대통령 사저의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7번째 닥터 헬기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품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교수의 청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계속해서 인물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정화 리보니조에 이어 27년 만에 탁구 남북 단일팀이 결성됐습니다.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맞붙기로 했다가 단일팀 구성에 깜짝 합의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4강에 진출했죠. 저는 역사 속에서만 듣던 단일팀이었는데 우선은 제가 그 단일팀이라는 그 역사 속에 다시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일본을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이니 굿즈를 판매합니다. 인터넷으로는 판매되지 않고요. 청와대 기념품점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동대문의 성공신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1세대로 주목받던 김 대표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지분 100%를 매각했죠. 그 대금만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전남 영암 미니버스 사고로 숨진 할머니들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멀리 밭일을 다녀오시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요? 그 어르신들의 이른바 농번기 아르바이트 실태를 그 현장을 취재한 박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영암에 한 어느 정도 있었죠? 제가 1박 2일 영암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혹시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직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고 직전 버스가 차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버스는 조금씩 흔들리더니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뚫고 밭으로 떨어집니다. 네, 흔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음주나 졸음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버스도 해체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2002년에 만들어져 16년이나 된 노후 버스였는데요. 밭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땐 40명이나 타서 일부는 바닥에 앉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노후 버스에 25인승인데 40명이 탈 때도 있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농촌 사회에 좀 아픈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농촌에는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 네. 일손이 필요한 이 농번기 때는 서로 일손을 좀 도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골 마을 어르신들끼리 이른바 원정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구마도 수확하고 알칼리도 수확하고 무수하고 안 한 것 없이 작물은 다 했지. 가을에 10월달 한 달이나 했긴 한데 15인석은 2개 띄고. 네, 이런 아르바이트는 새벽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정도로 중노동인데요. 대략 10시간 넘는 노동을 하고 이 6만 원 남짓의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 나도 그쪽으로는 배추 잡고 가면 새벽 3시에 갔다가 12시 안에도 오고 그러고. 이 마땅한 교통편이 없다 보니 어르신들이 함께 버스나 승합차를 타고 장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그제 전남 영암 미니버스 사고로 숨진 할머니들도 총각무 밭일을 하기 위해 매일 70km를 왕복했습니다. 네, 사실 근무량이 많고 또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왕복 70km를 이렇게 다닐 정도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손주들 용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소일거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모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 생신을 앞두고 주말에 가족이 함께 모이기로 했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사촌 동서인 김모 할머니와 함께 일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이제 주말에 우리 다 만나게 먹으러 한다고 서로 연락하고 다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가슴. 네, 두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곳에 시집와 사촌 동서가 됐는데요. 힘들고 굳은 일도 함께 할 정도로 우애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 이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볼 정도로 가까웠는데요. 마을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로 돕고 살지. 일도 여기도 혼자 계시고 여기는 영감님 계셔도 나이가 많이 잡잖아서 무엇을 못해. 그렇게 우애가 깊어. 네, 지금 뭐 마을 전체가 깊은 침통함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박지혜 기자도 이제 1박 2일에 같이 있었으니까 좀 가슴이 글쎄요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시청에서 이제 면사무소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오셨던 어르신들 표정이 이제 굉장히 굳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 같은 이웃이 그렇게 변을 당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종종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셨고요. 저 역시 당일 어르신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좀 감히 짐작을 해봤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 좀 단순히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냥 교통사고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작업 실태를 꼭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Just want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숨에 속아 고작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상대의 마음을 훔친다는 이 노랫말도 정말 놀랍지만요.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바로 이 시간입니다. 13분. 국내 초중고교생이 하루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랍니다. 대한민국 학생 일과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잠자는데 32%, 학교 생활에 23%, 공부와 식사,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13분,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이 수치 이거 제대로 된 건 맞냐면서 되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과연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식사할 때라도 좀 얘기를 도란도란하면 좋은데요. 부모님과 매일 저녁 식사를 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2014년 37.5%에서 지난해엔 27%로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어렵게 식탁에 마주 앉더라도 사실 할 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성적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괜히 부인한테 집에서 그동안 공부 안 가르치고 뭐 했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편이 입을 닫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거리는 많아도 대화거리는 씨가 마른 셈이죠.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 군사 분계선에 갈려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남과 북의 정상이 이렇게 11년 만에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자식 대화가 남북 대화보다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대화는 쌍방향이 되어야지 절대 명령하듯 해선 안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님 되시고요. 저 또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대화할 시간이 없으시다면요. 플라톤의 말처럼 1년간의 대화보다 1시간의 놀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해준다. 내일 하루라도 제대로 한번 놀아주시죠. 낚시도 하고요. 자전거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공도 함께 차면서 말이죠.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어디 가볼까 참 고민되시죠? 나비와 함께 보내면 좀 어떨까요? 채널A 중계차가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곳에 나가 있습니다. 남현영 캐스터, 뒤로 풀 나무들 좀 보이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얼마 전 리뉴얼을 해서 문을 열게 된 성동구의 서울숲 나비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나비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나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와 호랑나비, 큰줄 흰나비 등 천여 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5월을 맞아서 유채꽃도 환하게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비는 예로부터 기쁨과 또 환영의 의미가 있어서 왠지 이곳에는 좀 좋은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듯합니다. 천상철 앵커, 혹시 나비가 우화하는 과정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우화한 게 아니고 우화. 부화 말고 우화요? 네, 우화한. 맞습니다. 우화하는 과정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우화라는 말은 곤충이 유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성충이 되는 과정을 바로 우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보시면 아름다운 나비뿐만이 아니라 나비의 한사리도 보실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알에서 애벌레가 돼서 바로 번데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비로 완성이 돼서 훨훨 날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곳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끝 검은 왕나비라는 나비입니다. 조금 전 이 9시에 번데기에서 우화를 해서 지금 날개를 말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날개를 모두 말리게 되면 이제 훨훨 날아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통 신비의 미접으로 불리는 끝검 은왕나비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는데요. 작년 9월에 제주에서 증식을 하게 돼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곳에 오시면 끝검 은왕나비는 꼭 놓치지 말고 사진 한 장 꼭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실내인 것 같아서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라 사흘간의 연휴가 되잖아요. 이번 주말 연휴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만 해도 바람이 좀 불어서 싸늘하실 텐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 농도도 한낮에는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소용 마스크를 좀 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에 아무래도 좀 불편이 있는 만큼 주말 동안 이곳 나비정원에 오셔서 실내에 조성된 자연 속에서 좀 힐링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나비정원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A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죠. 황금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